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용삼 기자님 북콘서트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를 맡은 노태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현재 저는 고려대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 유튜브에서 팟캐스트 채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이제 노태정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이제 다양한 패널들이 나와서 내용으로 이제 대담하는 영상을 주로 제작하면서 이렇게 한국 보수 진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제 이 김 기자님의 북콘서트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역사에 대한 왜곡이 굉장히 많죠.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것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심각하게 왜곡이 돼 있는 시기가 바로 오늘 이 김 기자님께서 책을 통해서 이제 다뤄주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정권에 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 그 시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거나 하면 일단 역사적인 팩트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시기에 대한 자료는 너무나 왜곡된 시각으로 이렇게 편향된 시각으로 된 것이 많이 있어서 그 시기에 대한 자료를 참 찾기 힘든데 이번에 이제 김 기자님께서 두 권을 굉장히 그 대작을 쓰셨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지금도 읽고 있는데요. 한 권에 650페이지 각 주를 포함하면 두 권을 이제 다 하면 이제 1300페이지에 달하는 그 대작을 써 주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정권 7년 5개월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숨가쁘게 진행됐던 한강의 기적이 완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실체를 감정이나 어떤 특정 주장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이렇게 조명해낸 책이 바로 김 기자님께서 쓰신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팩트를 기반으로 조명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펜의 마이크 대기자로 계시는 김용삼 선생의 또 하나의 역작 제5공화국 전두환의 시대 1, 2권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용삼 선생은 우리 시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활발한 문필가이자 계몽적인 어떤 지식 활동에 열심인 그런 분입니다. 저하고는 10년 전부터 이승만 학당을 창립할 때부터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이승만 학당의 이사로서 재직하고 있으면서 우리 학당의 발전에 많은 그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학당에서 방송하는 이승만 TV에도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학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 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하나의 대작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제 서울대학교 선배 교수가 어느 날 밤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김용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용삼 선생은 조선 후기에서부터 개항기 일제시대 그리고 오늘 저 보다시피 이 1980년대까지 뭐 시대를 망라해서 점핑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이제 원래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주 취재 사실적인 어떤 실정적인 어떤 취재 노하우를 많이 쌓아오셔가지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사료에 기초한 어떤 그런 글을 많이 쓰고 또 많이 그 강연도 하고 했는데 그 선배 교수가 김용삼 그 선생의 강의를 들은 모양입니다. 듣고 보니까 종전에 듣지 보지 못하던 어떤 그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신문 기자가 저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가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모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느 대학 교수보다도 훌륭한 학자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런 거 하고 그분은 저한테 좀 뭔가 시비조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당황한 기색으로 그런가 하고 잘 알았다고 끊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결코 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죽었습니다.
이 시국이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한마디 대학에서 울러나오는 어떤 성찰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대학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비한다면은 우리 김용삼 선생은 누구보다도 용감한 그러면서도 투철한 어떤 사실 실정주의에 입각한 대학자이자 문필가이자 또 사회활동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너무나 왕성하게 책을 쓰고 있길래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당신 그렇게 책을 어떻게 많이 쓰느냐 했더니 아니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는데요. 그런 이야기 듣고 저도 좀 반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좋은 책을 많이 써주시고 오늘 이 주제가 되는 이 전두환 시대에 관한 책은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후속하는 강평자가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또 시간을 전략하는 뜻에서 여기서 저의 축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또 새역사 국민운동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역사 왜곡에 대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뜻을 합하는 학자분들 또 활동가분들과 힘을 합해서 이제 새역사 국민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영훈 교수님께 응원 부탁드리고 또 여기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음을 함께 하신다면 꼭 그 역사 운동에도 가입하셔서 후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여기 계시니까 마음에 불편하세요? 저는 좋은데 이렇게 아침에 우리들 커피 마실 때 커피도 한 잔 올리고 좋은데 금년 지나기 전에는 당신이 계실 만한 곳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백골로라도 묻혀서 통일의 그날을 보고 싶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 뜻을 받들어서 잘 모실게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마침내 감당해야 할 이름 하나가 있다. 땅과 하늘이 흔들리던 날, 역사는 바람처럼 먼저 달려와 그의 등을 떠밀었고 그는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다. 역사는 그를 불러내 사역하고 버렸다. 구국의 길에서 그는 악인이 되었다. 원하는 청동에 새기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긴다. 매정한 세상의 인심이다. 봉황의 둥지에서 스스로 내려와
그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오직 견디는 것뿐. 갖은 핍박과 능멸을 참아내는 일은 살과 피를 빻아 공중에 뿌리는 슬픔이었다. 의도된 편견이 성역에 모셔진 세상에서 그는 굽히지 않았다. 편견은 신화가 되었고 마침내 돌이 되었다. 소문은 기억을 넘어 날카로운 진리가 되었다. 진실의 큰 벗은 세월이고 가장 큰 적은 편견이라는데, 한 번 접힌 진실의 날개는 다시 펼 줄 모른다. 침묵함으로써 그는 세월을 벗으로 얻었으나 침묵 또한 창끝이 겨누는 관역이 되었다. 그는 안락을 조차 도망치지 않았다. 눈이 오면 맞고 비가 오면 젖었으며 바람은 피하지 않았다. 네,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풀 버전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검색해서 전체 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이순자 여사님을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 양력을 말씀드리면요, 이순자 여사님께서는 1958년 이화여대 다니고 계실 때 당시 의대를 중퇴하시고 그 당시 이제 육군 중위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하시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오셨습니다. 사실 인터뷰나 이제 방송 출연 등 공적인 발언을 거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남겨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이죠. 저도 이제 영상을 봤는데 그때 당시 예일대학에서 학생들이 한국에 왔어요. MBA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그때 당시 이제 연희동 자택에 방문을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제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죠. 뭐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국 논의 상황에 대해서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정권 시절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하지만 또 예일대 학생들이 질문하면 날카로운 질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말문이 막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되면 이제 이순자 여사님께서 구원투수로 이렇게 등판하셔가지고 도움을 주시면서 답변을 또 직접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큰 그 인상 깊게 그걸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분께서 굉장히 박학다식하시구나. 그 당시 경제적 정책에 대해서 또 시대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시는 모습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 이분께서 그 시절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많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고 이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는
그 열망을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짧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그 왜곡이 발생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 시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팩트를 제시하지 않고 저쪽 진영에서 왜곡한 사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현실이 펼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순자 여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시절에 대해서 감춰졌던 또는 어둠에 덮여있던 그 시절에 대해서 귀중한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는 어느덧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보니까 88세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이런 아주 어려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에 올 때에는 우리 김영삼 대기자님께서 우리 각하의 평전을 이렇게 써가지고 오늘 아주 중요한 자료를 마련하셨다 그래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좀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축하도 드릴 겸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왔고요. 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이승만 박사 공부하는 학당에서 졸업생들이 나오신 또 오늘 또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두루두루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오늘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백담사로 갈 때도 보면 그 관계된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될 일도 아무도 나와서 라든지 집에서라도 그건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재료만 그냥 딱 보여주면 될 일인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걸 보고 참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러는 걸 넘어서서 세상이 어쩌면 이럴까 이래서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나왔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 혼자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를 안 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는데 우리 김영삼 대기자께서 아주 그냥 무공하고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그냥 하여튼 아파트로 말하면 몇 층도 안 돼요. 자기 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시는지 저분하고 우리하고 무슨 몇 촌인가 각하 밑에서 봉급이라도 받은 게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다 들어가더라니까요. 근데 저분을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라는 걸 보니까 저분이 우리나라 건국하게 됐을 때 그 당시에 이 박사께서 어떻게 하셨고 그때 그 정부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아주 그냥 시리즈로 해가지고 쭉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아는 게 없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역사 학교에서 배워봤자 그런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그냥 이 박사가 그냥 미국에서 하시던 것부터 쭉 시리즈로 끝나면 또 얘기하고 그 당시에 관계된 사람 찾아내가지고 또 그 사람들 얘기를 듣게 하고 기록을 듣게 하고 이런데 참 저는 그때 유익한 프로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니까 또 장면 총리 시절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하면서 박 대통령 시절 그러고 쭉 하는데 오공학도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 아니라 그 당시에 관계됐던 사람들 그 당시에 직접 일했던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연세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항호 총장님만 하더라도 오공화국에 대한 재판할 때 변호사로서 아주 직접 담당하신 분이라 그 당시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이제
해군 사관학교를 나오셨는데 다니는 생도 시절에 고시를 패스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처럼 한다고 막 그냥 머리에다 수건 쓰고 막 하시더니 병이 나버려가지고 지금 뭐 귀가 안 들으신다나 말이 잘 못 나오셨어요. 그렇게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의욕 과다로 못 나오게 되는 분. 또 하다가 보니까 그만 그게 또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재료 찾아가지고 뭐 그게 책 한 권 쓰는 일도 저는 회고록 저 자신의 회고록을 백담사 시절부터 써가지고 2017년 4월에 해서 겨우 썼어요. 저는 1200페이지를 썼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 편집을 출판을 하면서 그걸 그냥 딱딱 커트 다 해가지고 700페이지로 한 권을 냈거든요. 근데 그 책 한 권 쓰는데도 책 쓴다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제 책은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몇 페이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러면 책 다가 거짓말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또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을 이제 2017년에 쓰고 겨우 이제 저 할 일 끝났다 하고 이제 편안하게 좀 있는데 저분이 이제 저는 그때 보니까 호화평 의원님하고 뭐하고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셔서 그나마 이제 그동안에 속에 그냥 쌓여있던 그게 조금 풀릴라 그러는데 이 화살이 저한테는 훅 날라와가지고 저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가 그때 각하 돌아가시고 49제 끝나자마자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했더니 유방암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막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 조금 굉장히 좀 불편한 상태에 있는데 절 나오라. 우리 아들이 여기 큰아들이 우리 전제국 시공사 회장인데 저보고 절대 나가지 마라 그래. 어머니 말이야. 재임 중에도 맞아 어머니가 뭐 똘똘해가지고 뭐 다 아버지를 뒤에서 뭐 이렇게 한다는데 아버지가 나가셔서 어머니가 이번에 나가셔가지고 조금 똘똘하게 말하면 아이고 그 말이 거짓말 아니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말하다가 또 뭐 실수해 놓으면 엄마 요새 이제 겨우 좀 편안하게 사는데 어쩌려고나 막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 김영삼 대기자님께서 나와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제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쓴 회고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충해서 듣고 싶으신 거래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안 나가면 다른 분들이 나오시라고 어떻게 부탁을 드립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매번 나가면서 우리 대기자님하고 질문자하고 대답하는 분. 그 질문자가 저가 뭐 굉장히 인터뷰도 안 해보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 뭐 이런 것만 보면요. 정신이 아득해져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답하기도 힘들고 한데 저분은 내 책을 다 읽어가지고 외우셔서 내용을 나보다 더 빠삭하게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기가 거진다 이렇게 좀 풀면서 유도를 하니까 그게 인터뷰가 좀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인터뷰를 그렇게 1시간 넘는 그렇게 긴 인터뷰를 4번이나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분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인연을 맺게 됐거든. 근데 이제 각하 회고록 있고 저 자서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600 몇 페이지인가 평전을 2권을 쓰셨어요. 그게 또 저는 또 건방지게 내용에 틀린 게 있으면 이제 이번엔 좀 이 책에서만큼은 이 세상에서 다 틀리게 나오고 하더라도 우리 이제 김영삼 대기자님이 쓰신 이 길에서 결정판 틀림이 없는 진실된 얘기만 나오게 하고 싶다 하는 욕심이 또 용솟음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4월 동안에 2권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어쩌면 각하도 아니고 또
그래도 속마음으로는 그래도 제일 도와드리고 싶다고 마누라도 아니고 우리 김영삼 대기자께서 쓰신 게 이건 보면 자기가 경험 아닌 거는 그 당시에 관계됐던 사람들을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지 그 사람들 회고록이나 뭐 인터뷰 그 뭐 자서전이나 이런 거를 다 읽어가지고 그거를 다 따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물론 이제 제 욕심에는 조금 모자라는 점도 있기는 부분 좀 있긴 있지만 그건 제 욕심이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책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또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렇게 쓰셨는지 저는 진짜 감탄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읽든 말든 후대에 이렇게 정확하게 애써서 쓴 책을 남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가 답답해서 제가 겪었던 일, 제가 알고 있는 일을 남기고 싶다는 욕심 하나로 그 700페이지나 된 책을 제가 편지 하나만 써도 팔이 아파서 벌벌 떨던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속에서 그냥 이거 뭐라 그럴까 너무나 틀리게 남기니까 아유 요거 몇 페이지라도 내가 정확하게 남겨야 되겠다. 이 욕심 하나로 그런 책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김 기자님이 또 이렇게 평전까지 써주시니까 아이고 안 되면 이거라도 돼. 눈 밝은 사람이 또 찾아보고 알아내는 사람이 있겠지 뭔 훗날은. 내 편도 다 죽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는 편도 다 죽고 다 객관적인 사람만 살아 있는 세상에서는 뭐라도 정말 진실에 입각된 글은 눈에 띌 것이다. 이 마음 하나로 생각하면 우리 김영삼 대기자님이 쓰신 글은 그런 글에 속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또 도서관 같은 곳 있잖아요. 좌파들은 그런 거 참 잘하지 않습니까? 어떤 책이 나오면 라면 받침대로 쓸만한 가치도 없는 책인데 막 주문해가지고 서점에 깔게 만들고 또 도서관에 깔게 만들고 하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근데 우파에게도 그런 좀 조직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 순서로는 또 그 서평의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진덕 교수님이십니다. 최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전공은 한국철학과 중국철학입니다. 그리고 인문학 철학, 그리고 유학이라는 책과 또 민본주의를 넘어서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책과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최 교수님을 모시고 서평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남자로서 전두환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남자하고 친한 친구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살아있는 여성 가운데 가장 행복한 분이 이순자 여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관련 모임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발표의 주제는 그 학생 지식인들의 이상주의 그리고 한국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 간의 대립을 배경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상당히 긴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영삼 기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가지고 제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김영삼 기자 말이 저 100% 동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두꺼운 두 권의 책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며칠 동안 열심히 죽으라고 읽었습니다. 생각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강평을 한다기보다는 제 소감을 좀 간단하게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해서 제가 존경하는 아주 매력적인 남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략히 좀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매우 복잡합니다. 일종의 카오스입니다. 누가 착한지 누가 나쁜 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이 뒤섞여 가지고 마구 엉망진창으로 굴러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비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같은 이런 사나이가 매장이 되는 것, 이런 게 역사 속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슬프게 탄식할 필요는 없다. 너무 흔히 있었다. 너무 흔한 일이었다. 역사에서 보면은 큰 공을 세우고 죽지 않은 영웅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 저는 자살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살아남았다면 그 상황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죽고 자기 부하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순신이라도 저는 자살의 길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두환 장군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당당하게 버텼습니다. 제가 전두환 대통령이 저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위대성이 가장 돋보이는 현장이 어디냐? 대통령 재직 시절이 아니고 물러나서 30여 년 동안 조리 돌림을 당할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당당하게 버티는 걸 보고 저는 사실 엎드려 절했습니다. 남자는 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식인들은 어떠냐? 특히 저는 한국의 지식인들을 지식인이라고 부르고 먹물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먹물들은 어떤가? 비극적 현실 감각이 부족합니다. 인간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역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는 비극적 현실 감각, 이게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이 먹물들은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진선진미한 이상이 역사 속에서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착각을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권력자를 비판하고 역사를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의 이 먹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이 판단은 거의 대부분 다 착각에 불과합니다. 김용삼 기자의 이 두 권의 이 책은 뭔가 하면 1980년 11.6 이후 지금까지 45년 동안 굳어져 온 한국 지식인들의 이 도덕적 판단, 전두환은 악마고 전두환하고 맞서 싸웠던 좌파 운동권은 선이라고 하는 이 착각을 아주 차근차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자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디테일에 굉장히 능합니다. 이건 연구실에 앉아있는 학자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아무래도 구체적인 디테일보다는 추상적인 이론에 능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디테일만 있으면은 좀 지루하고 산만합니다. 그런데 또 추상적인 이론만 있으면은 이 공허한 거죠. 그런데 우리 김 기자님은 기자가 가지고 있는 기자의 장기인 그 구체적 디테일을 아주 실감나게 밝혀내는데 아주 재능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디테일을 모아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책을 읽으면 재밌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론입니다. 그게 진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김 기자의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이게 아주 실감나게 재미있다. 그럼 왜 그럴까? 진실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80년 10월 무시무시한 표정을 가진 머리가 좀 벗겨진 장군이 한 명 등장했습니다. 흑백 TV에. 그리고 시해 사건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되게 흑백 TV의 그 화면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무서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 안 있다가 12.12가 벌어졌습니다. 또 5.18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당시 학생들, 지식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박정희는 나쁜 놈이야. 물어보지도 안 하고 뭐 찾아보지도 안 하고 공부해보지도 않고 박정희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 학창 시절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시절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5.16이 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을 때 12.12가 나고 5.18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는 악마야. 저도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박정희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생들, 한국의 지식인들이 거의 예외 없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교수나 뭐 신문 기자쯤 되면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건데 우리보다 현실을 더 잘 알고 있고 그럴 건데 그 사람들도 더 이상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현실 속에서 육사 11기 출신 엘리트 장교들이 할 수 있는 기여들이 많을 건데 그런 거 좀 생각하면 안 되나? 그런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악마라고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서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는 학생들은 무조건 천사였습니다. 무조건 천사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마를 죽여라 라고 하면서 화염병을 던졌고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매일매일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게 50 시절이었습니다. 지난번 발표 때 제가 그런 각도에서 학생들은 화염병을 던지고 전두환 대통령은 죽으라 열심히 일하고 그 구도 속에서 전두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도대체 왜 이러냐? 한국의 먹물들은 도대체 왜 이러냐? 저는 역사와 인간에 대한 성찰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더럽게 부족한 부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사학자들입니다. 한국의 국사학자들입니다. 역사가 뭔지 인간이 뭔지에 대해서 눈꽃만한 성찰도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틀 안에서 도서관 돌아다니면서 자료 찾아가지고 그 틀에다가 끼워 맞추는 작업, 그것 외에 국사학자들이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한 트럭이 와도 저기 계시는 이영훈 선생 하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이영훈 선생을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게 우리 국사학계의 현실입니다. 이러니 이게 사유가 빈곤하면 이 생각이 깊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사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도덕적으로 판단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적 선악관념에 따라서 역사를 일도양단해버립니다. 누구는 나쁜 놈, 누구는 좋은 놈,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국리민복에 누가 기여를 했는가? 현실적으로 누가 기여를 했는가? 이런 걸 따져야 됩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은 백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이걸 따져야 되니 이건 안 따집니다.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그것만 따집니다. 그게 언제부터 생긴 버릇인가? 조선시대부터 생긴 버릇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1980년부터 오늘날까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45년, 반세기가 다 돼갑니다. 이 반세기 동안 전두환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아직도 악마입니다.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몇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몇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 가서 전두환은 악마가 아니더라. 김용삼 기자가 밝혔다. 악마가 아니라 하는 걸 밝혔다. 이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김용삼 기자님의 이 책은 뭔가 하면 80년대 이후 선과 악의 이 도덕적 구도로 짜여져 있는 역사 도덕극, 한국 현대사를 완전히 역사 도덕극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도덕극이 완전히 사기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악마가 아니다. 그럼 누구냐?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충직한 군인이었다. 그리고 그 군인으로서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뭘 했느냐? 박정희의 유산을 계승하되
그걸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가지고 조국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저도 지금 김영삼 기자를 지금 책을 읽어보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전 대통령이 한 게 뭐냐? 경제적으로는, 첫째 경제적으로는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운영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꿔놨습니다. 경제 자유화였습니다. 악마 같은 군사 독재자가 경제 자유화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경제를 민간 주도로 자유화시켰습니다. 자유주의, 한국 자유주의의 실질적인 원조가 누구냐?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로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하면서 IT 산업을 전두환 대통령이 국가 주도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국가 주도를 또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뭔가 전두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7년 단임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군사정부 중에 자기 스스로 권력 내놓은 정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총칼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이 총칼을 내려놓는 순간 전 대통령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칼을 내려놨습니다. 87 체제, 87 체제가 한국 민주화의 기본 틀입니다. 이 87 체제를 가능하게 만든 게 뭐냐?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단임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신군부가 권력에서부터 완전히 물러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러나지 않았다면 87 체제도 없고 민주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이켜보면 50 시절에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극렬분자들 빼고 자유로웠습니다. 전두환 시대, 50 시대는 자유가 넘치던 시대였습니다. 두발 자유와 교복 자유와 통금 해제, 해외여행 자유와 전부 자유의 물결이 넘쳤습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예전보다 살기가 좋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됐는데 지금도 악마입니다. 이 50은 저는 아주 성공한, 완전히 성공한 정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공이 왜 가능했겠는가? 전두환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리더의 헌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 회고록도 읽어보고 김영삼 기자의 책을 읽어보면 전쟁 치듯이 목숨 걸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가면서 불철주야 조국을 위해 자기를 다 바쳤습니다. 그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누구냐? 정치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종일관 군인이었습니다. 철저한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일 때도 군인이었고 대통령일 때도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도 군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군인으로 살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김 기자는 박정희 시대와 전두환 시대, 그리고 노태우까지 합쳐가지고, 그 노태우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30년 그 시기, 고려시대, 무인집권 시대 이후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군인이 지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전투 조직입니다. 히랍, 로마, 선진시대, 중국의 선진시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국가는 뭐냐?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복지단체 아닙니다. 전투 조직입니다. 당연히 국가의 지배자는 군인입니다. 그는 동서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유럽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에 참여하고 지배층이 되는 데 대해서 거부감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군인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군인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아주 인류 학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인시대가 끝나고 조선시대, 특히 조선시대에 가면은 아주 무인알기를 개똥을 앓습니다. 오직 이 글 공부하는 먹물들만 존경을 합니다. 800년 동안 먹물지배 시대, 특히 조선은 완전 철저한 먹물지배의 시대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조선시대 임진왜란, 병자호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고도 정신 하나도 못 차립니다. 그다음 한일합방. 한일합방 때는 한번 일본하고 한번 싸우기를 했습니까? 그냥 문서에 사인해가지고 나라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게 군인을 무시하고 먹물을 존중하게 되면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 육사 11기 200명이 시작해가지고 156명이 졸업을 했다고 하죠. 한 4분의 1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중에 126등. 입학할 때에는 정식 200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충 인력 속에 들어갔다가 간신히 합격을 했습니다. 이 육군사관학교가 전두환 대통령의 체질에 맞았던 모양입니다. 아주 좋았던 모양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사관학교에 다닐 때 좌우명이 멸사돌진이었다고. 멸사돌진. 목숨 걸고 앞으로 돌격하자. 멸사돌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 전두환 대통령은 이야기합니다. 군인이란 뭔가? 충성과 명예를 지키다가 깨끗하게 죽는 게 군인이다. 깨끗하게. 군인은 죽는 것이 군인입니다. 많은 직업이 있는데 거의 모든 직업은 다 먹고 살기 위한 직업입니다. 살기 위한 직업입니다. 근데 딱 하나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죽기 위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이 바로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항상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육사 시절부터 그리고 군인 시절부터 또 대통령 할 때도 그리고 대통령 하고 난 다음 조리 돌림을 당할 때도 결사의 각오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전두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의 원천이 아닐까.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양아들처럼 좋아했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좋아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전두환 대통령이 가진 군인 정신, 그것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누구라도 결사의 각오를 하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겁나는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맑아지니까 세상이 있는 그대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결사의 각오는 지혜와 용기의 원천입니다. 박정희도 시종일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으로 살다가 군인으로 죽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가지고 있었던 힘의 원천이 뭐냐? 바로 결사의 각오에서 오는 지혜와 용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런 결사의 각오로 자기한테 다가오는 운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11.6이 나기 6개월 전에 보안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서 전국의 모든 수사기관, 정보기관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위에 상관인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수사상의 목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길로 갔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명처럼 다가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그 운명을 받아들일 경우에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파멸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조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온갖 조리돌림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극적 영웅이라고 합니다. 트래직 히어로입니다. 이 트래직 히어로가 뭐냐?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기꺼이, 자기가 파멸할 줄도 알고 알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비극적 기쁨을 느끼는 자, 그 자가 비극적 영웅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비극적 영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현실은 늘 비극적이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비극적 영웅을 저는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웅은 살아생전에 좋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잘난 인간이 옆에 있으면 누구나 다 시기 질투합니다. 등에 칼을 꽂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음해를 해서 매장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바로 그런 영웅적, 비극적 영웅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두환 대통령을 존경하고 여기 계시는 이순자 여사님을 부러워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규나 작가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 작가님께서는 소설집 칼을 통해서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분 수상작으로 이제 선정되면서 이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장편 소설 트러스트 미를 쓰셨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또 글 기고하면서 조선일보나 이코노믹 조선 등에서 글을 기고하시면서 의견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작가님께서는 작년이죠. 2025년도 5.18을 폄훼하는 발언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신 뒤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이 지금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가이다 보니까 글은 좀 쓰는데 말은 서툴러서 준비해온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설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종종 너무 쉽게 오염이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대중이 제5공화국과 전두환이라는 인물을 소비하는 방식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1000만 관객을 모았다고 소문난 영화 서울의 봄이나 광주 사태를 다룬 감상주의적 영화들은 스크린 뒤에 거대한 진실을 가린 채 한 시대를 통째로 악마화하고 희화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중은 웰메이드 영화가 연출한 분노의 덫에 갇혀서 정작 그 시대가 이룩해낸 위대한 성취의 과실을 따먹으면서도 침을 뱉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감정 과잉의 결과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궁극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은 인물의 사소한 과오나 지엽적인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 시대가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빛, 즉 최종적 결과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용삼 대기자님이 집필한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는 바로 그 거대한 양지를 복원해낸 역사적인 역작입니다. 이 책은 선동의 안개를 걷어내고 1980년대라는 위대한 도약의 시대를 냉철한 팩트와 수치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기적의 연속이었으나 1979년 10월 26일 그 기적의 기둥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나라는 한순간에 파멸의 심연으로 굴러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은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국내 정치는 무책임한 선동과 혼란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생존이 통째로 흔들리던 그 위기에 11.6 국면을 수습하고 무너지는 현정 질서의 뚝을 막아선 이가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정점에 1980년 5.18 광주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24년 광주 사태에 대해서 진압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없었다라는 상식적이고도 본질적인 진실을 글로 썼다는 이유로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판결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번이나 판사님이 지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아무튼 법정은 진실을 재단할 수 없으며 역사의 엄중한 명제는 그 판결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사태는 단순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낭만적 수사로 덮을 수 없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국가 비상사태였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대통령이 신군권을 장악, 군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체제 전복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멸했을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진압작전 수행에 관여하거나 간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대통령에 취임하고 당시 화약고 같던 시대를 수습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숨통을 지켜낸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자는 책의 서문에서 진정한 역사의 교훈은 과거를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시대의 명암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 성취의 바통을 이어받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저자는 본서를 통해서 제5공화국 8년이 가진 진정한 역사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시대는 결코 앞선 시대와의 단절이 아니었고 편협한 독재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초석을 다진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와 박정희 대통령이 피땀으로 이루어낸 부국 강병의 기틀을 이어받아 마침내 만개시킨 위대한 완성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뼈대를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과 자주국방이라는 살을 붙였다면 전두환 대통령은 그 체제 위에서 국력이라는 단단한 근육과 경제적 풍요와 발전이라는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라 불리는 삼저호황 또한 단순히 운이 좋아서 찾아온 복권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투자 결과물을 정확히 짚어내고 물가 안정을 제1의 국정 과제로 삼아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한 전두환 정부의 정교한 경제 드라이브가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뿌리는 제5공화국 시절에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시대에 시작되어서 전두환 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문학을 다루는 작가로서 저는 이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전두환이라는 인물의 궤적이 고대 로마의 영웅 율리우스 시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남긴 불멸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위대한 문학가답게 이 작품에서 역사를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만 재단하지 않고 양쪽의 시선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극 전반부에서 셰익스피어는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 황제가 되려던 카이사르를 살해한 브루투스의 편에 서서 사건을 바라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시저가 숨진 후 안토니우스의 그 유명한 명연설을 통해 반전을 이루어냅니다.
안토니우스는 시저가 로마와 로마 시민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후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를 피를 토하듯 증언하며 브루투스의 암살과 명분론이 얼마나 허망한 반역이었는지를 대중에게 설득하고 대중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카이사르와 같은 거대한 역사적 인물은 이처럼 수많은 문학 작품과 영화, 드라마, 공연 예술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지기 마련입니다. 1000편의 작품은 저마다 해석이 다르고 그것을 본 만 명의 사람은 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그 입체적인 사유의 결과 속에서 카이사르는 사랑도 받고 동시에 미움도 받으며 역사의 거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역사의 역동적인 단면을 오직 한쪽만 보여주고 대중에게 단 하나의 결론만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은 무조건 독재자여야 하고 특정 사건은 오로지 민주화로만 불려야 하기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거나 다른 해석을 시도하면 사회적으로 매장합니다. 이미 문화계와 역사학계와 학계의 주류가 되어버린 좌파들은 자신들의 도구마와 다른 어떠한 객관적 평가도 용납하지 않는 사상적 전체주의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파적 역사관의 역사관과 문학의 타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입니다. 저는 일찍이 이 소설이 5.18 사건의 역사적 진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음을 문학 비평을 통해서 치열하게 지적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서 광주 사태를 다룬 화려한 휴가, 택시 운전사, 서울의 봄 등 좌파적 관점으로 기획된 서사물들이 공통으로 저지르는 죄악은 감상주의를 무기로 한 진실의 차단입니다. 그들은 날조된 피해자 서사와 감정적 자극을 극대화하여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 속에서 1980년 5월 계엄군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무기고 탈취와 폭동의 전말, 국가 전복의 위기라는 엄연한 역사적 팩트는 완전히 거세되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결코 좌파적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획된 소설이나 스크린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학의 진짜 책무는 대중의 눈을 가리고 특정 진영의 프로파간다를 전파하는 선동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문학과 예술이라면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독자 스스로가 그 시대의 불가피성과 인간의 한계를 깊이 고뇌하고 사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주류 문학과 학계는 역사를 왜곡하고 분노를 배양하는 청부업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모든 역사적 거인에게는 빛이 강한 만큼 짙은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시저의 정복 전쟁 뒤에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의 권력 장악은 로마 공화정의 전통을 깨트린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역사는 시저를 로마의 제국으로 도약시킨 위대한 정치가로 기억하지 단순히 공화정을 무너뜨린 독재자로 폄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를 대하는 당연한 시선이자 진정한 역사적 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의 시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극심한 혼란의 한복판에서 권력의 전면에 나섰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를 안정시켰으며 올림픽 유치와 경제 부흥이라는 위대한 번영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좌파적 역사 왜곡과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이 휘두른 인격적, 역사적 암살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두환 대통령을 단죄하면 진정한 민주화의 봄이 올 것처럼 외쳐댔지만 그 결과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사법의 정치화, 포퓰리즘의 발흥,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해체라는 또 다른 행태의
내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제는 5공화국을 향한 핏대선 격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한 결과물을 대면해야 합니다. 11.6의 권력 공백기와 5.18의 광주 사태를 마주했을 때 만약 그 자리에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남긴 결과물은 명확합니다. 안보의 사수, 물가 안정, 한강의 기적의 완성,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이라는 세계 무대로의 도약. 이 거대한 양지를 두고 어찌 몇몇 정치적 내러티브와 영화적 왜곡에 기대어 그 시대를 통째로 어둠 속에 묻어둘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서글픈 역사의 평행 이론을 목격합니다. 로마 제국의 위대한 기틀을 닦았던 율리우스 시저는 서거 후 온전한 무덤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화장되었던 포로 로마노의 재단은 오랜 세월 동안 약탈당하고 비바람에 씻겨 내려가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대제국을 열었던 영웅의 마지막 안식처 치고는 너무나도 황량하고 쓸쓸한 결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하고 번영을 선물했던 전두환 대통령 역시 여전히 온전한 무덤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집요한 거부와 정치적 보복 속에서 전직 대통령의 유해는 사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장지조차 갖지 못한 채 안식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부국 강병을 완성한 지도자에게 무덤조차 허락하지 않는 이 비정한 현실은 광기 어린 브루투스의 칼날에 쓰러진 시저의 운명과 어쩌면 꼭 닮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결코 소설이나 스크린과 같은 왜곡된 예술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용삼 대기자님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저서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는 우리에게 영화관의 어둠과 소설의 선동에서 걸어나와 역사의 광장으로 나설 것을 권유합니다. 브루투스의 칼날에 쓰러진 시저의 진심을 로마 시민들이 뒤늦게 깨달았듯 우리 역시 광기 어린 선동의 소음이 거친 자리에서 제5공화국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온전히 평가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고발과 재판의 협박 속에서도 진실을 말해온 제가 이 책을 우리 시대의 지식인과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강력히 일독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재판을 지금 아직도 지금 겪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재판을 개인이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전선에서 이렇게 싸우고 계신 작가님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순서가 거의 다 막바지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행사의 주인공을 이제 모실 시간입니다. 김용삼 기자님을 이제 곧 모시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J.R.R. 톨킨이 쓴 그 이제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화돼서 아주 글로벌 히트를 쳤었죠.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그 반지를 가지고 절대 반지를 가지고 이제 그 파괴하는 그 미션을 맡은 존재가 호빗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오크도 아니고 이제 호빗이라는 아주 작고 연약한 그 종족이 그 역할을 맡아서 그 반지를 이제 파괴하는 그 미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사실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프 같은 경우에는 활을 굉장히 잘 쏘고 또 난장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무기도 잘 만들고 전투에 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왕족들도 많이 있어요. 아라곤이라든지 다른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연약한 호빗이 그 반지를 파괴하는 미션을 맡았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톨킨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호빗은 악에 저항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이제 김 기자님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수 운동을 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돈이 나옵니까? 돈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방송에도 모시고 책 관련해서 이제 대담도 하면서 여쭤봤어요. 기자님 이게 돈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또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기자님을 보면서 저도 참 경외심을 느끼고 또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김 기자님 말씀 이제 모시고 나눌 텐데 오늘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지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김 기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정말 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책을 쓴다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더군다나 이 오공화국은 아직도 제대로 규명이 안 돼 있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자들이 쓰는 게 맞을 것 같다. 기자들이 접근해야 될 영역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 어떤 정말 학자가 총대를 메고 나서서 이 시대를 정말 객관적으로 조명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일을 맡게 됐는데 사실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읽어야 될 자료들이 워낙 많고 그런데 이제 용기를 냈던 건 뭐냐면은 제가 월간조선 기자 시절에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 재판을 담당을 했던 이양호 변호사를 오랫동안 제가 뵈면서 이양호 변호사에게 이 5.18 특별법에 따르는 이 재판 자료를 받았어요. 용달차 한 트럭분입니다. 페이지 수로 치면은 14만 페이지입니다. 그때 그거를 복사를 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620만 원인가 들었어요. 이거를 갖다 놓고 검찰이 아닌 아마 기자가 그걸 뭐 처음부터 끌어가지고 읽은 제가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일 가까이까지 갔었던 사람이 저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사람이 안 쓰면 내가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일을 이제는 뭐 제가 한 일이 이제 그냥 그 일에 초입에 들어선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더 많은 연구들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활기차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일을 시작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토록 잔인한 인간들인가 하는 어떤 근본적인 회의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돌아가신 분이 아직 오주기가 됐는데도 편안히 안식처를 못 찾고 이렇게 떠돌게 만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모두의 이 부끄러움이 아닌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세대 사람들이 그 시대를 평가할 때 야, 뭐 이런 시대가 다 있었나. 이거 무슨 광기의 시대도 아니고 아니 조선 시대에만 부관 참시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 21세기에도 한국인들이 이 정도였나라고 하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한의 고리를 어떻게든지 끊어내서 사실이라도 미흡하지만 누군가라도 나서서 사실을 밝히는 작업을 시작을 하자. 그러면 이제 그 후에 누군가가 이 작업을 시작을 할 때 이거를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쉽게 그 시대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모든 일들이 제가 잘나서 뭐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여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 화화평 이사장님께서 제가 그렇게 좀 찾아가서 궁금한 걸 여쭤볼 때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시대가 이랬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들이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작업을 좀 쉽게 할 수 있었고요. 아까 영부인 이순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정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증언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초입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깊이 뭐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지금 우리가 5공화국 시대에 밝혀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원자력 산업이 오늘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모두가 뭐 쓰리마일 섬 사고 나고 체르노빌 사고 나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원전을 셧다운할 때 우리는 끝까지 원전밖에 없다. 이거 이 시기에 우리가 국산화하자라고 하는 지도자의 그 결단, 그런 결단이 오늘날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외국에다 수출할 수 있는 나라로 발돋움하는 이러한 밑바탕이 됐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로 혜택을 받으면서 그 반도체가 계획서부터 뭐 안 하려고 하는 기업인들 등을 떠밀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만든 사실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전두환 시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시대에 그렇게 어떤 뚝심 있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 위기에 처해 있었던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시대를 우리가 빨리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좀 나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내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뭔가 시작을 하려면 이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 자료라도 남기자 하는 심정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한 달쯤 전에 이 광주에 있는 청년들이 저보고 와서 정말 그 5공화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좀 내려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도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뭐 소수의 청년들입니다만은 이 청년들이 그 광주라는 곳에서 5공화국을 객관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뭐 그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꿈틀꿈틀대면서 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이 힘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밝혀놔야만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해서 그 결실들을 우리 국민에게 다 돌려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지도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시대를 이끌었는지 하는 걸 안다면 이제는 그 시대를 우리가 정말 너그럽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 있는 역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다 그런 저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진덕 교수님 같은 분은 학교에서 어느 누구도 그 시대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용감하게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러는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늘 저는 이런 책을 쓸 때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가족들에게 좀 미안해요. 제가 이제 별로 뭐 가정에는 충실하지 못한 남편이 돼서
앞으로 이제 남은 그 세월은 집사람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그 여러분들 아마 책을 대부분 다 읽어보셨을 텐데 그 책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뭐 궁금증이라든지 어떤 질문들을 기자님께 이제 직접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바로 그 전에 마지막 순서로서 전두환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5.18의 진실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이제 제작된 AI 영화가 있습니다. 5월의 침묵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제작하신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한번 나오셔서 영화를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루스코리아의 공동대표 정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5월의 침묵이라는 이 만화영화가 아니라 AI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게 된 이유는 그동안 그 역사 전쟁과 체제 전쟁이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쟁, 문화 전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조금 아까 이제 김균아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18에 대한 그 영화, 드라마, 소설로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세뇌해 온 것이 우리 역사 근현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8이 일어난 지 46년 동안 그 꽃잎이라든가 제가 대학교 때 봤던 이제 꽃잎이라든가 그리고 화려한 휴가, 택시 운전사, 그리고 서울의 봄 이런 것들, 그리고 소년이 온다 이런 것들로 그 영화와 소설, 드라마를 가지고 5.18에 대한 왜곡을 정말 끈질기게 해왔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 5.18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 애국우파에게는 그동안은 이런 작업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애국우파 진영의 최초의 어떤 영화일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는 하버만의 약속을 만들었거든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제 이어받기 위한 정체성, 우리나라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하버만의 약속을 개봉할 때 애국우파 영화들이 한 10편이 나왔어요. 10편이 나왔는데 다들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사실 이성에다 호소하는 거고, 저들이 만드는 그 영화, 서울의 범이나 이런 영화들은 다 감성에 호소하는 스토리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싸우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선동적인 감성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큐멘터리는 한 1, 2억이면 정말 만듭니다. 우리 감독님 혼자서 만들 때. 근데 사실 스토리 베이스는 최소 100억이 드는 거죠. 100억을 투자했을 때 뭐 1000만 관객, 700만 관객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냥 2만 명, 3만 명 극장에서 보고 그냥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 영화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그 스토리 베이스를 만들 것인가 할 때에 AI로 만드는 밖에 없더라고요. 스토리를 만들 때. 근데 요새 이제 AI가 쇼츠 같은 걸로 나올 때 아주 하루하루 다르게 그 기술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AI로 장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0분짜리를 만들었고, 지금 이제 기술 시사회를 계속하고 있어요. 올림픽 공원에서도 지금 3회째 하고 있고요. 근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스토리 베이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도 올림픽 공원 4번 출구에서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우리 문화 전쟁에 있어서 많은 이제 보시고 재미있다, 이건 널리 알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후원도 해주시고 좀 투자도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또 다음 영화를 만들 그 힘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화는 저희가 하버만의 약속과 5월의 침묵, 그 다음에는 2개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 국민들은 그 좌파 대통령들이 어디서부터 어느 대통령부터 시작됐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탄핵되시기 전까지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2017년도에 이러한 좌파 대통령의 시작이 김영삼 대통령부터였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이르기까지 하루아침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공산당에게 우리의 재산과 생명과 자유를 다 빼앗기고 거의 다 빼앗겼다라고 봅니다. 사실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다 빼앗긴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필요한 상태이고 정말 중요한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조직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념적 좌파는 저는 한 5 내지 10%밖에 안 되는데 그들은 조직화되어 있고, 그리고 90%가 애국 우파 국민이더라도 우리가 조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합지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조직화하기 위한 것이 올림픽 공원
내 모인 3만 내지 5만 명의 사람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조직화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승리의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고 영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서 이제 그 기자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읽으시면서 또는 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셨던 그 질문들을 좀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그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5.18로 18개의 피소를 당해 있는 피의자인데요. 하여간 끝까지 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물론 대부분의 5.18 관련된 거는 대부분 다 풀어냈습니다. 하나 풀리지 않는 게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접한 정보로는 북한군이 온 거를 미국이 전두환 당시 그 최규하 정권이죠. 최규하 정권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그 문제 삼지 말고 덮으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혹시 정보가 있으시면 좀 이참에 공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제가 본 내용 중에는 뭐 발견을 못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 1980년 봄을 어떤 관점에서 봤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1980년의 이 상황을 이 그 글로벌이라는 판 위에 올려놓고 보면 1979년 이란 사태를 미국이 잘못 건드려서 결국 이제 팔레비 국왕을 내쫓고 이란에서 회교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아주 반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말 이 중동의 맹방인 이란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9년 가을에 이제 한국에서 박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정치적 격변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비밀 해제된 그 내용에 의하면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뭐 김대중이나 김영삼 씨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될 건데 이분들이 당선이 되면은 아마 탈미 표현이 그렇습니다. 탈미 연공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의 이 글로벌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비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탈미 연공 정권이 들어서는 거를 과연 중동에서 맹방을 상실했는데 동북아에서 정말 맹방이라고 하는 한국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미국의 글로벌 전략은 어떻게 될까 하는 점에서 1980년에 미국의 정책은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현실을 선택한 그것이 저는 50 정부의 출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1980년 봄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 최규하 대통령의 이 리더십 부재 이것이 가져온 이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영향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미국이 뭘 어떻게 했느니 하는 부분들은 좀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답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료로 확인할 수 있는 이 광주와 관련해 가지고 북한 문제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아직까지는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정말 영웅이고 정말로 보기 드문 영웅인데 한 가지 의문은 노태우 씨하고는 정말 그 학교 때서부터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고 모든 걸 미뤄졌잖아요. 6.29 선언도 지도를 했고 결국 배반을 당했어요. 쓰라린 배반을 당했죠. 그때 이제 그 본인이 느끼는 점은 어땠을까? 그래도 대인답게 털고 일어났어. 그리고 같은 인간이 정말 사람됨이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큰 인물하고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그 동시대를 살았어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저는요 여자의 입장에서 혼자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는 뭐 본인에게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제가 책을 쓰면서 아주 마음속으로부터 굉장히 좀 억울했던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 저는 남편을 군인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저도 반 정도는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박 대통령과 김재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이런 상태인데 한 사람이 그 은혜를 그렇게 받은 분을 그렇게 그냥 총으로 그렇게 한 우리나라의 큰 비극이 그 정말 은혜가 서로 오고 가고 그렇게 사랑으로 맺어졌던 관계가 그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태우 대통령하고 우리 각하하고 40년 치기고 또 자기는 그냥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본인이 좀 안타까웠던 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노 대통령은 자기 후임자가 돼가지고 정말 멋있는 준비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바람직한 그런 자리를 여기 보내서 또 훈련시키고 저기 보내서 또 훈련시키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정말 노 대통령에게 그렇게 베풀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한 관계가 좀 아름답게 끝이 났다면 박 대통령과 그 김재규와 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거가 그 정규 육사 나왔는 그 친구가 40년 동의 우정의 끝은 이거다. 정치판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거를 좀 한번 보여줬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여자로서 정치판을 몰라서 그런지 그런 게 한번 있었으면 하면서 굉장히 바랬던가 봐요. 근데 이게 역시나 하고 이렇게 끝난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다른 거 말고 제일 안타까운 그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다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80년 광주 사태 때 현지에 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특전사령관의 부관으로 갔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도 그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기도 하고 보좌도 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요. 네. 이번이 아니죠. 한 5년 전에 5.18 진상규명법에 의해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것이 나올 때 여러 가지 저는 그 현실과 맞지 않은 게 많아가지고 그 조사위원회 가서 항의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줄기차게 주장한 게 뭐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 현지에 와서 별도의 지라인을 운영하여 계엄군이 과감한 진압을 하도록 했다. 이게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그것을 심지어는 저 태평양에 있는 피지 섬에서 그 다음에 국회에서까지 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들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가 뭐냐? 조사 불능이라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전두환 대통령과 그 신군부 관련된 분들이 유죄를 받은 건 네. 1995년에 5.18 특별법에 의해서 그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5.18 특별법이 제정될 때 이건 뭐 소급입법이라는 뭐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에 2심에서 전두환 장군이 그 당시에 뭐 광주에 간 적도 없고 네. 광주 작전에 어떠한 개입을 한 적도 없고 그렇죠. 한 내용이 그 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도
밝혀진 그 판결문에, 왜냐하면 그 2심 판결 그대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다 법적으로 끝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또 일부 언론인들이 예. 그런 보도를 하고 심지어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위법이 아닌가요? 어쨌든 그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다 정리가 됐고, 네. 그리고 그 5.18 특별법에서도 이 그 정상적으로 지휘권이 행사됐지, 뭐 네. 지휘권이 이원화돼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어떠한 근거도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게 5.18 특별법의 그 결과입니다. 그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을 그 인터뷰한 내용이 그 인터넷판에 올라왔어요. 그 제가 바로 출력해서 보니까 광주 사태의 모든 지휘는 당신이 계엄사령관으로 했노라. 전두환 사령관은 뭐 일개 계엄사령관의 참모지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보도를 인터뷰에 진술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면에는 나오지 못했어요. 또 현재 현행법상 우리 뭐 여러 가지 그 80년대 정치 문제는 요즘 흔히 말하는 반란 임무 종사자로 재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재심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상황과 새로운 증거와 모든 게 나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당시에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으셨고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화화평 이사장님이 계신데 네. 재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은 반드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자리에 앉혀놔야 된다. 그것이 저 개인의 의견이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1986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경상수 흑자를 이루었어요. 이게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중진국 진입이에요. 왜냐하면은 개발도상국이 이제 해외에서 비싼 부품과 원재료를 기계를 수입해다가 물건은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로소 1986년에 우리가 경상수 흑자를 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물건이 제값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6년이 6년에 비로소 우리가 중진국에 진입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5강국의 가장 경제적으로 큰 업적은 우리나라를 비로소 중진국 반열에 올려놨다. 그런데 86년 흑자가 한 해 끝난 게 아니고 몇 년간 계속됐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적자가 되면서 97년 위기가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79년에 이란의 호메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2차 석유 파동이 옵니다. 석유값이 배럴당 10달러에서 30달러로 올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10%가 넘는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에서는 84년 불과 몇 년 후에 2%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10%대를 81년부터 87년 5공화국 내내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적으로 보기에 드문 고성장의 저물가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IT 강국이 바로 제5공화국에서 시작되었죠. 그 당시에 이제 전국통신부 차관 오명 차관이 7년간 차관을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IT 강국을 만들었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84년부터 반도체 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간단히 물론 한강인 기적을 완성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비로소 이제 중진국 대회를 들어서고 IT 강국이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강국의 시작을 열었다 이런 걸 이제 저는 경제학교로 조금 그걸 강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 광주 5.18 재단에서 900억을 들여가지고 여러 차례에서 5.18 진상 규명을 했는데 결국 드러난 거는 전두환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언론 보도나 모든 연구나 정치인들이 발언한 5.18은 전두환이 가해자들하고 한 모든 거는 범법행위입니다. 그거를 가족께서 또는 우리한테 위임을 하면은 이제부터는 역공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김용삼 기자님께서 쓰신 이 책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대해서 정말 진실이 뭔지 또 팩트가 뭔지 한국 사회에서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